당신이 당신 형수랑 나를 배신했다고? 이게 당신이 어머니에게 대항하지 못했던 이유야? 현수 씨, 어떻게 나랑 우리 아들에게 이럴 수가 있어? 지연아,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너도 알잖아.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다는 걸. 예전 같지 않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한다고? 더 이상 당신도 그 누구도 나와 지민의 삶을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지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가장 충격적이고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남편과 형수의 비밀, 그리고 그 배신이 어떻게 제 삶을 바꿔놓았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보여주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2살 지연이라고 합니다.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푸른 바다와 함께 번화한 도심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화려한 건물과 활기찬 해변도 있지만 제게 부산은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저는 부산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들로 가득한 지역으로 벽은 바래고 창문은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항상 띠걱거렸습니다. 골목에는 시장에서 파는 생선 냄새가 풍기고 이웃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작은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편의점에서 일하시며 하루 대부분을 보내셨습니다. 늘 빠듯한 생활이었지만 우리 집은 사랑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동수는 조용하고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며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항상 먼지로 뒤덮인 작업복을 입고 퇴근하셨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아버지는 담담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아빠는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단다. 하지만 이 일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니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은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김혜진은 가족의 중심이자 우리를 지탱해주는 기둥 같은 분이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쉼없이 일하셨지만 집에 오시면 항상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지폐를 세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열심히 공부하면 돼. 나중에 너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의 희망을 짊어지고 더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에게는 5살 어린 남동생 민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민수의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학교에 데려다주며 때로는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도 지켜주곤 했습니다. 민수는 똑똑하지만 수줍음이 많아서 자주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찢어진 옷을 입고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아이들에게 따져 묻고 동생을 지켰습니다. 이 일로 제가 혼나기도 했지만 민수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은 제게 큰 의미였습니다. 우리 동네는 대부분이 가난한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어머니들이 시장으로 나가고 아버지들은 도시락을 들고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낡은 교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모두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서로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온기와는 별개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사회적 압박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적과 성공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이웃과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부유한 친구들과는 달리 저는 늘 초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친구의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연이는 참 착하네요.
하지만 그런 성적으로는 나중에 좋은 대학도 못 가고 평범한 직장에서 일하게 되겠죠. 우리 애는 좀 더 나을 거예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상황을 이겨내고 성공해 보일 거야. 23살이 되던 해, 저는 현수와 결혼했습니다. 현수는 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미영 씨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부산 북구에 있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시댁으로 들어간 첫날, 저는 가족들과의 첫 만남에서 어딘가 모르게 위축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영 씨는 제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남편 현수는 분위기를 풀기 위해 웃으며 어머니, 지연 잘 부탁드려요 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쌀쌀맞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데려온 사람이니까 알아서 잘해야지. 그 첫마디에서 이미 저에 대한 기대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 생활의 시작인 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김희영 씨는 항상 제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연 씨, 요즘 세상에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우리 예나는 박사 학위까지 받은 교수야. 너도 조금 더 노력했어야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나는 남편 현수의 형수였고 저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미영 씨는 예나를 이상적인 며느리로 설정하고 저를 끊임없이 그녀와 비교했습니다. 예나는 항상 세련된 옷을 입고 똑똑하며 시댁 식구들과도 친밀한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모습이었죠. 시댁 생활은 저를 점점 더 지치게 했습니다. 부산 북구는 비교적 오래된 주거 지역이었고 시댁의 집 역시 오래된 한옥 스타일이었습니다. 작은 방 2개와 거실 하나가 전부인 집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미영 씨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미영 씨는 집안일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연 씨, 이 바닥 청소는 제대로 한 거야? 내가 보기에 여긴 아직 더러운데? 밥상 차릴 때 반찬은 좀 다양하게 준비해야지. 이게 뭐야?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야 만족하실까? 라는 고민을 반복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남편 현수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면 그는 늘 중립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워낙 예민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좀 참아줘. 현수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지시를 잘 따르면서도 저를 방패막이 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호소해도 그는 늘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어머니도 결국엔 널 받아들이실 거야. 그의 말은 언제나 고무하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와 크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점심상을 치우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현수야, 너 정말 결혼을 잘못했어. 지연이 같은 애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화를 내며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셨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하려면 나가. 남편은 그저 옆에서 머리를 극적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인정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 생활은 제 인내심과 자존감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영 씨와의 갈등,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저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되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영 씨와의 갈등은 결혼 생활을 더 어려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사사건건 저를 비판하며 제가 무엇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가장 자주 들은 말 중 하나는 제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결혼 후의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월급만으로는 시댁 생활비와 저희 가족의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밤늦게까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미영 씨는 이를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돈도 제대로 못 관리하면서 무슨 일을 더 한다고? 내가 그렇게 집안을 소홀히 하니까 애가 엉망이 되는 거야. 아들 지민을 키우는 것도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지민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지만 미영 씨는 언제나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지연 씨, 내가 돈 번다고 애는 누가 키우냐? 지민이 봐라, 얼굴이 까칠해지고 말수도 줄었잖아. 이래서 엄마가 중요한 거야? 일을 그만두고 애나 잘 봐.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항상 부족해 보였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그녀가 현수에게 저와 이혼하라고 끊임없이 종용한 것입니다. 현수야, 내가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고생을 하냐? 내 아내는 너를 전혀 돕지 못하고 있어? 이참에 헤어지고 제대로 된 며느리를 들여야지. 현수는 대개 이런 말을 듣고는 침묵하거나 대답을 회피했지만 그의 무반응은 오히려 저를 더 상처받게 했습니다. 사건의 정점은 제가 친정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셨고 딸을 격려하기 위해 일부러 먼 길을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미영 씨는 어머니를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 앞에서 저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아니, 지연 씨는 왜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집에 부르죠? 여기 생활비도 빠듯한데 누굴 대접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휴, 이래서 똑똑하지 않은 며느리를 들이면 고생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알겠지만 제 어머니를 모욕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는 어른에게 이렇게 대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틀린 말 했냐? 내가 잘했으면 이런 말 안 하지? 결국 상황은 큰 싸움으로 번졌고 현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번에는 현수가 내 편을 들어주겠지라는 작은 희망을 가졌지만 그는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지연아, 너도 너무 심했어. 어머니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그럼 제가 참기만 해야 하나요? 저는 제 입장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이 생기면 내가 잠깐 집을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현수의 말은 제 가슴을 후려 팠습니다. 그날 저는 결국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서의 삶이 더 이상 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 믿었지만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지민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현수와의 이혼 후 저는 해운대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에 안정을 주었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지민을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해운대는 부산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 중 하나로 푸른 바다와 고층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화려함을 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친정집은 오래된 아파트였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힘들겠지만 넌 분명 잘 해낼 거야. 너는 항상 강한 아이였잖니. 어머니의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인생을 제 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친정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 우연히 현수의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현수의 친척 중 한 명이 제게 몰래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지연 씨, 사실 미영 씨가 할아버지 유산 문제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현수 씨 이름이 빠진 것도 이상하고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미영 씨가 현수의 이름을 유산 상속 명단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 유산은 꽤 큰 금액으로 원래는 현수가 맏아들로서 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영 씨가 그 유산을 예나와 그녀의 남편에게 넘기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단순히 분노를 넘어서 반드시 이 부당함을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현수와 저는 이혼했지만 그는 여전히 지민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현수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현수 씨, 혹시 할아버지 유산에 대해 알고 있나요? 유산. 그런 거 나는 들은 적도 없어.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신 적도 없고. 사실은 어머니가 유산 명단에서 당신 이름을 뺀 것 같아요. 증거도 있어요. 현수는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서류와 증거를 보여주자 그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혼했지만 당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는 찾아야 해요. 함께 해결해 봅시다. 현수와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의논했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듣고 난 뒤 미영 씨가 서류를 위조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법적 싸움은 예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미영 씨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이런 짓을 해서 얻는 게 뭐야? 저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현수 씨가 받아야 할 것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몇 달간의 법적 다툼 끝에 우리는 미영 씨가 현수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이 증거를 받아들였고 현수는 마침내 유산 상속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던 날 현수는 제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이 모든 걸 포기했을지도 몰라.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민의 아빠로서 당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은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할아버지의 유산 문제를 해결한 후에도 제 삶은 여전히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민의 양육권을 놓고 미영 씨와의 치열한 법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지민은 시댁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민과 함께 살고 싶었지만 미영 씨는 이를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당신은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지민을 돌볼 능력도 없잖아. 애는 우리 집에서 자라야 해. 저는 억울하고 분노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직업이 없었고 경제적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민을 데려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민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청에서 일하는 것은 안정적인 수입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이 부족한 날이 많았고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민과 함께 살고 싶어. 그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해. 몇 개월간의 노력 끝에 저는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해냈구나. 이제 지민이를 데려올 수 있겠지? 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꼭 지민이를 제 품으로 데려올 거예요. 부산시청에서 일하는 첫날, 저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고 동료들로부터 점점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2해 동안 저는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스스로를 성장시켰습니다. 관련 자격증을 따고 업무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제 위치도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양육권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고용해 지민을 제 품으로 데려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 역시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지민이는 여기서 잘 자라고 있어요. 지연 씨는 직장에 매여 있을 텐데 어떻게 애를 돌보겠다고? 법정에서 그녀는 경제적 문제와 제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며 저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고 지민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민의 엄마입니다. 제 아이를 키우고 싶은 것은 단지 저의 욕심이 아닙니다. 지민은 엄마와 함께 자라야 합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안정적인 직업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진심이 법정을 감동시켰던 것일까요? 판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민의 엄마로서 당신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양육권은 지연 씨에게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저는 지민을 데리러 시댁에 갔습니다. 지민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같이 살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민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거야? 지민과 함께 살게 된 이후, 제 삶은 새로운 활기를 찾았습니다. 아침마다 지민을 학교에 보내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양육권 싸움은 단순히 지민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지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수가 그의 형수인 예나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마치 발밑이 꺼지는 듯한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사실은 우연히 밝혀졌습니다. 어느 날 지민을 데리러 시댁 근처에 들렀다가 예나와 현수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인 줄 알았지만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현수를 직접 대면했습니다. 현수 씨, 예나 씨와 무슨 사이죠? 당신은 나에게 솔직히 말해야 해요. 현수는 처음에는 얼버무리더니 결국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하지만 우리 사이에 문제가 많았잖아. 예나는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 말은 제게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문제가 당신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당신은 나와 결혼한 사람이고 지민의 아빠예요. 이런 배신을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이 사실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퍼즐을 완성시켰습니다. 현수가 시어머니 미영 씨에게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예나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밝혀질까 두려워 어머니의 통제에 순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수많은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현수의 무책임한 태도가 모두 이 비밀에서 비롯된 것이란 사실을 깨닫자 저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를 용서하고 지민을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민과 함께 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지민에게도 당신 같은 아빠가 더 나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수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저는 오직 지민과 저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민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부산시청에서의 업무를 마친 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민은 점차 밝아졌고 저는 엄마로서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시청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승진 기회를 잡아 더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큰 상처와 배신을 겪더라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민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던 어느 날 지민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이제 행복할 거죠? 저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민아. 엄마가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더 열심히 살 거야.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배신과 아픔은 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은 저를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민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나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